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봇을 전문적으로 배우셨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 관련된 기업도 네.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실제 현장 산업에 계시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로봇 쪽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들 관심도 엄청 높습니다.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친숙한 거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봇을 많이 접했잖아요. 네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바이센티니얼맨. 연식 거기? 나오시는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외모는 로봇 모양이었고 거의 뭐 깡통 로봇 같은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네네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로봇 영화는 아예 외형을 그냥 사람 그대로 쓰더라고요. 네, 뭐 편하긴 할 거예요. 그냥 배우가 그쵸? 연기하면 배우가 되니까요. 그냥 로봇인 것처럼 하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많이 현실성이 있다. 아니면 영화성 모습은 이거는 좀 너무 먼 미래 같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영화지만 될 것 같다. 좀 몇 가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모델로 삼은 영화는 네. 아이 로봇이었어요. 윌 스미스. 네, 윌 스미스가 주연한 아이 로봇의 그 배경이 2035년이었거든요. 2035. 그게 언제 나온 영화죠? 2000년대 초에 나왔죠. 2004년인가? 네. 뭐 그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 찍을 때 당시는 뭐 한 30년 뒤를 가정하고 찍으니까 뭐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30년 뒤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영화가 나온 뒤로부터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네요.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될 거라고 보세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저거 어떻게 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예. 전공을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인데 네네네. 그 영화 안에는 인간형 로봇들이 뭐 뛰고 달리고 그쵸, 뭐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람도 죽이고. 내 전공이지만 저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네. 반신반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몇 년간, 지금 최근 2, 3년간 너무 발전을 해서 너무 빨리 변해서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모습. 물론 이제 그 아이로봇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간을 결국은 맞아요. 해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인간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네. 삶의 곳곳에서 이 로봇들이 보이지 않게 활약을 합니다. 뭐 쓰레기 청소도 해주고요.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할 때 즉흥적으로 뭔가를 잘 해줘요. 그런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쫙 널려 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저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뭐를 하고 살까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차 그 로봇이 진화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그 영화적인 자극적인 소재를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10년 남았다. 10년 안에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 로봇의 끝판왕하면 역시나 휴머노이드일까요? 네. 교수님이 인간형. 특히 이제 전공하신 게 인간형 로봇이신 네네. 거고요. 두 다리로 걷는 이족 보행. 이족 보행하는 로봇. 그래서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에는 다 모든 로봇들을 다 수렴시키는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 폼팩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인데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 상황. 2007년 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 시대. 그러면 인터넷 쓸 때도 이제 집에 가거나 네. 회사 가거나 PC방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별의별 디바이스를 다 갖고 다니던 시대였어요. MP3 카메라 따로따로. MP3 디지털 카메라, PDA 그리고 네네, 그냥 맞아요. 전화기. 네네. 뭐 가방 안에 온갖 디바이스에다가 배터리도 있고 네. 가득 찼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수렴됐죠. 예.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어서입니다. 네. 한 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쵸.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물건, 디바이스, 이거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로봇이 될 거고 그 로봇도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종류의 로봇들을 한 대의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로봇일까? 휴머노이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송도 해주고 모든 짐도 날라주고 네. 검색도 해주고 예, 대화 상대도 돼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상대. 그게 휴머노이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족 보행으로 되면서 네, 외형도 인간을 이제 닮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이족 보행이어야만 휴머노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을 닮은 로봇이 휴머노이드라는 정의를 한다면 네. 참 닮은 것을 어디까지 닮게 할 것인가는 네. 이제 좀 분분해요. 상체만 닮아도 휴머노이드라고 볼 수도 있고 상체는 인간형인데 하체는 바퀴가 달려갖고 빠르게 이동을 해. 이런 거 휴머노이드로 볼 것인가? 뭐 볼 수도 있죠. 뭐 그 구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닮으면 닮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마치 인간이 그렇게 하듯이. 네네네. 그 이유는 예. 우리 주변 사물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물들이 인간이 잘 쓰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싱크대 높이도 그렇고. 맞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디자인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편하게 쓰니까. 그래서 로봇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특히 인간 사회 안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인간을 많이 닮은 외형을 가지면 가질수록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물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인간을 닮게 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이 로봇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비디오를 보시면은 예. 많이들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그런 거 많이 공개하고 있죠. 네네네. 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있죠. 옵티머스 봇. 옵티머스 하나 볼까요? 네. 제가 하나 준비해봤는데 요 영상 보면 네. 이거 몇 개월 된 거예요. 근데 꽤 됐다고 그래서 뭐 2년 전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는 1년 전이면 꽤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쵸. 저기 뭐 팔 가지고 변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해갖고 자기 팔만 딱 인식한 다음에 네. 스스로 위치를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한 거예요. 정밀도를 스스로 형성시키는 작업을 한 지가 겁니다. 카메라 비전으로 보고 나서 자기 네네. 손 위치 네, 그리고 뭐 물건을 조작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구분하는 거. 네, 이제 저런 정도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잘들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뭔가 막 방해를 해도 인기응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런 게 요즘 AI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저런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모델이 로봇으로 조금만 변형시켜지면 저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테슬라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네네. 저기에 지금 핵심적인 건 AI,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덧붙여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과 AI 기술을 붙일 수 없는 기업으로 그러면 확 나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전에는 그냥 뭐 기계공학의 어떤 하나의 부류처럼 느껴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로봇 하시는 분들이 전공이 뭐야라고 따져보면 기계공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물론 뭐 다른 구미 선진국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트렌드는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 로봇을 많이 다루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은 로봇은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잘 결합해야 비로소 로봇이 되는 존재인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로봇의 기능이 향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공학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죠. 기계 공학과 컴퓨터 공학이 같이 만났을 때 네네네. 몸과 머리 그렇죠. 이게 완전 이제 인간 되는 거죠. 네. 교수님은 기계 공학 네, 전공이시고 전통적인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족 보행 로봇을 또 연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은 좀 뭐랄까요?
속된 말로 야매로 배운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능을 다른 회사의 그것만 나중에 이제 팔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구독 경제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는 가능하고 기계공학엔 강점이 있는데 AI가 없는 회사들은 이 AI 기술만 가져와서 휴머노이드를 그럼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될까요? 그럼요. 그런 시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플랫폼. 예를 들자면 뭐 스마트폰을 예를 계속 들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제는. 뭐 애플, 삼성, 뭐 화웨이도 쳐줄까요? 뭐 아무튼 기타 등등 뭐 다 합쳐봐야 뭐 열 몇 개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산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게 과연 그 기계 만드는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보다도 서비스하는 산업들,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산업이 훨씬 몇십 배 더 크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로봇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네.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AI를 자기가 잘 만들어서 얹혀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합종 연행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A로봇이라는 회사도 나중에 테슬라나 어디입니까? 뭐 오픈 AI 이런데 AI를 가져다가 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싶어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고 있어서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잘 써줄 수 있는 파트너들 이런 걸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165cm 휴머노이드가 필요해요. 우리는 190cm 나랑 같이 농구해줄 휴머노이드가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만들어주고 AI 갖다 이제 심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훗날에는. 또 최근에 빠지지 않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거의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손을 다 뻗고 있더라고요. 뭐 신약 개발하는데도 그걸로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해준다고 하고 특히 얼마 전에 젠슨 황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PT 할 때 로봇들을 쫙 때리고 나왔더라고요. 네, 마지막 장면이었죠 거의.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곳은 이쪽입니다라고 하면서 로봇들 한 9대였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연구가 활발한 로봇 9대를 쫙 늘어났죠. 휴머노이드로. 거의 로봇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개념입니까? 로봇을 이제 뜯어보면 물론 기계 부품들이 눈에 제일 먼저 띄지만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그 컴퓨터 부품들, 컴퓨터들은 뜯어보면 또 뭐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해서 로봇의 생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AI 칩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AI를 쓴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좀 깊숙이 들여다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클라우드를 쓸까요? 저기 캘리포니아 어디 서버들 거기 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을 하고 왔다 갔다 통신하면서 뭐 인공지능 계산을 해갖고 그 결과값을 받아서 쓸까요? 그럼 또 로딩 시간이 생기니. 네, 거기 딜레이도 있을 거고 지연 현상도 있을 거고 정말 통신이 막 끊어지고 뭔가가 통신 불량이 있으면 그럼 로봇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물건 들다 갑자기 이제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가고 있는데 멈춰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한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들은 온 디바이스를 지향합니다.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예요? 로봇은? 그걸 지향을 해요. 그런데 뭐 사람도 심사숙고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연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써도 되겠죠. 시간을 좀 있어도 되는 거. 그런데 안전에 관계되고 굉장히 빠르게 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온 디바이스, 로봇 안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를 해야 하는 그 연산이 굉장히 그 작고 부피도 작고 그리고 전력도 적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칩들은 좀 특별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네.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전력의 연산을 굉장히 잘해주는 AI 연산을 저전력으로 해주는 예. 그런 칩들을 만들어서 로봇에 넣겠다. 이런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AI 칩 만들겠다라고 뭐 얘기를 네. 계속하고 있고 네.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AI 칩을 하겠다라는 것에 조금 더 들어가면 저전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전력으로 로봇 안에 들어가서 AI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칩들이 잘 만들어질수록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로봇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게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배터리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로봇 안에도 배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유선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밥 먹고 올게요. 코드 꽂고. 네. 뭐 에반게리온 보셨어요 혹시? 아주 예전에 잠깐 봐가지고. 네. 그 애니메이션 보면 뭐 로봇이 막 전투를 하는데 코드 꽂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상황에 딱 빼면은 3분인가 5분밖에 못 움직이고 뭐 이런 상황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배터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구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력을 적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전력. 그렇지만 AI 성능은 뛰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로봇의 경쟁력은 결국 반도체의 경쟁력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딱 주도권을 잡고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같은 데서도 힘을 많이 쓰겠지만 네. 연산하는 데서도 사실은 반도체가 또 디스플레이가 이거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크잖아요. 엄청나죠. 그런 걸 이제 줄여주겠다. 네. 연산을 많이 하고 전력을 낮추고.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 교수님이 하시는 그 로봇 비즈니스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그 유용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앨리스라는 이름의 네. 이 녀석은 한번 충전하면은 한 1시간 정도 쓰면은 또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실제 생활에서 쓰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죠. 그러면 그 A로봇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뭔가 CPU, GPU, 뭐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들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사오시나요? 그것도 엔비디아예요? 인텔도 쓰고요, 엔비디아도 쓰고요. 예. 각종 목적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써요. 그래서 그 좀 병렬, 분산 이런 것들을 좀 해내야 로봇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엔비디아 칩에 뭐 쇼티지가 심하다, 뭐 할 때 뭐 AI 칩이 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장착이 되고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는 또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물론 이게 뭐 꼭 머리에만 들어가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보통은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뭐 GPU 보셨어요? 하나 사보셨어요? 그 예전에 이만합니다, 이만. 게이밍은 뭐 한 요만하고 서버용은 뭐 이따시만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넣기에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지금 막 꾸역꾸역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몰 폼팩터라고 부르는 작게 만든 그런 보드들, 전문 보드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가슴팍의 좁은 공간 안에 막 배치를 합니다. 재구성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뭐 사오잖아요. 그럼 일단 뜯어요. 케이스 무게라도 줄이자. 예를 들어서 뭐 기가바이트나 아수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거 뜯어가지고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적 구성을 해야 그나마 그 좁은 공간에 이제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제 뜯으면 이제 AS 안 되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다 뜯어요. 그러고 나서 컴퓨터도 뭐 한 대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여러 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가슴팍을 탁 뜯으면 온갖 보드와 뭐 전선들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뿜어내는 열기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또 쿨링해야죠. 쿨링 해주냐고 팬도 달고 그래서 얘가 좀 뜨끈뜨끈해요. 사람처럼 이제 가슴이 따뜻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로봇. 이거 썸네일 되겠는데? 야,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표준화가 돼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떤 뭐 A 로봇에서 만드는 게는 요만한 표준화돼서 그냥 가슴팍에 딱 넣으면 이게 딱 맞게끔. 그럼 표준화가 되는 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도 그냥 완제품으로 그냥 하나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그쵸. 조립해갖고 하는 거를 시도는 했었어요. 예전에 MS가 뭐 조립용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뭐 표준화, 모듈화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될 것이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우리가 표준화, 모듈화를 했을 때 이게 상업화에 성공을 하는가 이것도 지켜볼 포인트긴 합니다. 그죠. 예전에 뭐 LG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제 모듈화 한다고 해서 뭐 카메라 쪽 뗐다 쪘다 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 구글이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보다. MS였어요. 거기서도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실패했고.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스르륵 얘기가 안 그 나와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기성품처럼 하나로 딱 나오고 뭐 울트라냐, 일반형 모델이냐, 맥스냐, 프로냐 이거 따지듯이. 그럼 그것도 있겠네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맥스, 아이로봇 맥스, 아이로봇 프로. 저가형, 보급, 울트라. 근데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은 이족 보행이고 우리 한재권 박사님이 이족 보행을 이제 전공을 하신 건데 버지니아 공대에서 하셨더라고요. 일단 걷는 것 자체가 쉬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걷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로봇 회사도 몇 개 안 됐었고. 전 세계 통틀어서 몇 개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 기술 진보를 안 한 거냐? 네네네. 그게 아니라 딴 거 하냐고 바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족 보행을 열심히 연구를 한다라고 할게요. 네. 저처럼. 예. 그런데 이게 상업화가 되기 되게 어려운 아이템이잖아요. 이족 보행 로봇이. 네, 이거 지금 뭐 아장아장 그렇고 어디다 써요. 그래서 배고파요. 네. 연구 지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상품화가 되었고 뭔가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요? 딴 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많은 로봇 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뭐 하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또 다른 로봇들이 또 활성화가 막 되고 있잖아요. 사업도 막 커지고.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다른 데서 막 성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만으로는 돈이 안 되니 사족 보행도 만들어보고 AGV 같은 운반형도 만들어보고 로봇 청소기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뚝심 있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또 불러주시고. 아이, 별 말씀을 해서. 또 이제 배울 것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몇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로봇을 이제 데려다가 쓴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쓰는 경우는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만 로봇 청소기는 좀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죠. 그 뭐 거의 근육질 같기도 뭐 점프도 하고 덤블링하고 장난이 아니고 아까 그 테슬라 옵티머스도 영상 보여줬습니다. 막 이제는 요가 같은 것도 하고 피규어 AI 그리고 오픈 AI 기술이 접목돼서 뭐 사과 뭐 먹을 거 달라면 이제 사과 골라서 주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랭킹을 매겨보시자면 어떨까요? 운동 성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로봇은 아직 현존하지 않습니다. 운동 성능만 놓고 보면? 네. 그 정도 운동 성능이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없어요. 근데 그게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는 이게 방식이 다르다면서요. 기술 방식이. 너무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긴 한데 이거를 상업화할 수 있을까를 하면 물음표예요. 이건 상업화하기 너무 힘든데 대량 생산하기 너무 힘든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진들이 그 아틀라스를 어떻게 대량 생산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레벨로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관건인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소식이 있거나 보여주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이들은 사족보행 로봇을 열심히 상업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스팟이라고 하는 이제 사족보행 개처럼 생긴 거기다가 또 어감이 참 개처럼 생긴 로봇. 강아지라고 할까요? 근데 강아지는 좀 작아서. 근데 또 그 색깔을 또 노란색으로 예쁘게 칠해놔가지고. 그리고 또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바퀴 달린 로봇 팔 이런 거를 지금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기를 상업화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착해갖고 박스도 이렇게 나르는데 물류센터에 그 트럭 있잖아요. 컨테이너 트럭 그 안으로 쑥 들어가갖고 컨베이어 벨트랑 같이 쑥 들어가고 계속 안에서부터 짐 싸갖고 나오고 뭐 이런 데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거기가 상업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
동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약간 살짝 뒤로 밀린 느낌입니다. 약간 좀 상업성에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 운동 성능은 뛰어난데 상업적으로 약간 외면받아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죠. 네. 그런 상황 속에 테슬라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한 2.5년 전이었나요? 예. 3년 전이었나요? 그때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로봇. 로봇을 만들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택시는 예전부터 얘기를 강조해 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쫄쫄이 입혀갖고 막 사람 데리고 맞아요. 나오고.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비웃었잖아요. 좀 황당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네. 처음에 황당했고, 아유, 저 또 허풍 막 이러다가 1년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을 딱 선보였을 때도 좀 사람들이 그랬죠. 와 비웃었어요. 뒤뚱뒤뚱. 그거 봐라, 그거 저 허풍이지. 음. 근데 전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요? 네. 1년 만에 저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그 속도가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 한 횟수로 따지면 한 17년째 휴머노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어디까지 하려면 몇 년 정도 기술이 쌓여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그 시간표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다 따라잡아갖고 저까지 왔다고? 저거는 한 10년짜리인데 1년만 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네. 그리고 또 1년 뒤 얼마 전에 옵티머스 2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놀랐죠.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비디오. 여기에 나온 게 옵티머스 2입니다. 이제 AI가 장착되고 몸매도 이제 늘씬해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고 거기에 대항마가 생겼어요. 피규어 AI. 피규어는 그 우리 장난감 장난감 피규어라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네네. 철자를 써요. 네. 약간 좀 짓궂죠. 근데 피규어 AI라는 회사에서 피규어 넘버 1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오픈 AI하고 같이 하는 같이 한 거죠. 거죠. 그래서 비디오 하나 더 볼까요? 네네네네. 거기가 요즘 가장 많이 집중받고 있는 회사 아닌가요? 네, 피규어 맞아요. AI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사과 짚는 장면, 이걸 보고 진짜 소름 돋아갖고 저 잠시 멘붕 왔던 비디오거든요. 예. 뭐가 보여? 그랬더니 지금 내 앞에 뭐뭐뭐뭐가 있어.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을 묘사하잖아요. 네네. 너 지금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고 이런 말도 하고 그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사과를 집어줬죠. 지금 사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거 달라고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계속 상황을 묘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계속 하죠. only edible item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과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너한테 사과를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맥락을 파악을 하고 그 맥락 파악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의 그거네요. 이거 홍시가 왜 홍시 맛이 나냐. 그래서 홍시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이거 아닙니까? 먹을 거 달라는데 왜 사과 줬어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거잖아요. 거의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유추와 연결 이런 것들 정확하게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뜻을 파악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 차원 더 높은 AI를 로봇에 구현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등으로 치고 나가던 판에서 옵티머스와 피규어가 지금 선두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그 선두 경쟁은 기술 경쟁이라기보다는 상업화 경쟁이다. 이제는 기술 경쟁이 아니다. 기술 경쟁이 이제 넘어서고 상업화. 네, 그래서 누가 값싸게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붙었어요. 다른 양상이 2020년대 초반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와이즈 클럽이라고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네. 전문가들도 오시고 네네. 얼마 전에 저희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 네네.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네.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어떤 로봇도 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차량처럼 가장 먼저 상업화하는 로봇 회사가 이 시장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플랫폼화 되기 때문에 네. 거기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는 하는데 그 원칙론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더 빨리 뭐 결승전을 테이프를 내가 0.5초 먼저 빨리 끊었으니까 내가 다 먹었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어떤 선두 그룹이 뭉쳐서 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아니라 그룹이 지금 그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선두 그룹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1등이 2등과 격차를 벌리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느냐 이것도 물론 관전 포인트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쟁 구도라면. 근데 거기에는 네.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공학까지 AI 기술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걸 테고.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상업화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건 어디입니까? 압도적으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요? 네. 피규어 AI보다요?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 네. 그러니까 서로 자동차 회사 라인에도 투입해 보겠다. 네. 물류 창고에도 투입해 보겠다. 네. 이런 두 거죠. 축이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AI를 비롯해서 아마존 또는 또 앱트로닉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띄워보고 이거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선별한 앱트로닉스. 넘버 10, 탑 10. 네, 탑 10 회사들입니다. 제가 선별한. 가요 톱 10 아니고 로봇 톱 10. 네,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주세요. 박사님 마음이죠 뭐. 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옵티머스가 있고 그다음에 피규어 1, 그다음에 디짓, 이브, 아폴로 이렇게 쭉 늘어났죠. 네. 이게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옵티머스와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디짓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아폴로 이런 것들이 요즘 상업화로 주목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피규어 AI, 피규어 1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파트너사들이 네네네. 중요해요. 파트너사. 이 로봇을 누가 쓸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특히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BMW라든가 벤츠가 네네네. 저기 파트너를 맺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1은 BMW, 저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아폴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왼쪽에 옵티머스는 자사죠.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가 이 로봇을 쓰겠다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재미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 아틀라스에는 태극기를 붙여 놓으셨네요. 이거 한국 기업 아닐까요? 아니에요. 약간 요 이제 감론을박이 있을 수. 어찌 됐든 간에 최대 주주가 한국 기업이니까. 네, 현대차. 그렇게 저는 믿고 정의선 회장 비롯해서. 네, 그리고 그죠. 뭐 자본이 승리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디짓 가운데 있는 디짓은 네.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 로봇은 물류창고,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넣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저렇게 수요처가 대기업의 수요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 보고 있는 거죠. 나 나 로봇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써줘. 너무 비싸. 안 써줘. 그러면 그렇죠,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들은 이미 수요처를 큰 거를 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생산 라인. 네. 물류 창고 어마어마하니까요 수요가. 네네. 그래서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 회사들을 저렇게 선별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써줄 곳이 확실히 있다. 네. 뭐 사실 아마존도 그래서 전기차 뭐 리비안이라든지 여러 군데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막 조달하고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더 주목할 거는 중국 회사들이에요. 중국 회사들. 네. 제가 아까 탑 10일 때 밑에 몇 개 있었어요. 중국 회사 몇 개 있었죠. 네네네. 그들이 미국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이 모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기술 이런 거 보여줬어? 나도 보여줄게. 그리고 너네 지금 자동차 라인에 쓰겠다고? 우리 중국에도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있어. 우리도 거기서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반발자국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저 뭐 샤오미를 비롯해서 예. 유니트리, 뭐 유비텍 이런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값싸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값싸게. 그게 더 중요해요. 값싸게. 그러니까 전기차도 사실 중국이 만들면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조차도 저 중국 차를 미국에서 막지 않으면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러면 중국은 값싸게 만들 수 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물류 창고에 넣는 방식, 자동차 생산 라인에 넣는 방식은 또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부가 해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주고. 네. 그리고 너 이거 써 그럼 쓸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따라잡으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데서 하도 유튜브 이런 데 네네. 나와서 예. 남 얘기들 막 하니까 아, 좀 두려워하시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저희 로봇 좀 공개할게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우리 한재건 박사님이 이제 한양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A로봇이라는 회사를 또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시고 네네네. 학교 내에서 창업을 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스피노프 기업입니다. 네. 로봇은 그렇게 스피노프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오, 연구실을 스피노프로 한 기업.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카이스트에서 스피노프 한 거죠. 네네네. 휴보 만들던. 네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의 많은 회사들이 스피노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CTO 하고 계신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재건 박사님처럼. 뭐 그게 궁합이 맞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제2의 레인보우 되나요?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저희 오른쪽이 저희 로봇 앨리스 네네네. 3.5세대인데 네. 왼쪽이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하는 걸 이제 따라하고 있는 거죠. 모션을. 네, 저희도 할 수 있어.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저런 모션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약간은 이제 AI를 가미해서 아. 저 비디오 기억나시죠? 네네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런 거는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배속 차이는 있는 거 좀 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속도 맞추려고 배속은 좀 저희가 조금 빠르게 돌렸어요. 2.5배속. 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걸 이제 실시간으로 따라가야죠. 네, 아직은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아하. 우리도 하고 있다. 근데 저게 지금 옆에 있는 거 하나씩 그냥 기계적으로 주워 담는 거야? 아니면 지가 뭔가 인지를 해서 담는 거야? 알아야죠. 저게 테이프 뭔지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지금 잡는 방법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단지 잡는 방법이 다르네. 네, 진짜. 단지 얼마나 예. 잘 만들어내고 값싸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나마스테 뭐 이런 거. 요가 하듯이 저런 네. 자세 다 된다. 구현이 된다. 근데 저희 아이가 좀 다리가 좀 짧아요. 조금 더 늘씬하게. 네, 좀 길고 늘씬하게 4세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A로봇은 또 최근에 이제 기업 가치를 좀 상당 부분 인정받고 또 투자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미리 좀 알려주시죠 좀. 이제 시드 네. 라운드라서 네. 뭔가 이제 시작하려는 거라서 이제 시작. 네네. 그래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시작인 회사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학교에서 스피노프한 기업을 뭐 테슬라랑 비교해서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A로봇뿐만이 아니라 한양대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 전반적인 로봇 기술력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두 그룹이라는 말을 네. 많이 씁니다. 네. 이 마라톤하고도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초반에 이렇게 그룹 지어서 달리잖아요. 그렇죠. 한 20km, 30km까지 그쵸, 막 그쵸. 선두 그룹, 2위 그룹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 비슷해요. 로봇 기술도 뭐가 이렇게 딱 1등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아직은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마라톤도 보면은 선두 그룹으로 잘 달리다가 한 사람이 찢어지죠.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이에요. 그때 누가 따라잡으려고 같이 무리하기도 하고 네. 그냥 확 차이 나기도 하고 네, 이제부터 전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황영조처럼. 네, 그래서 1등이 미국이 탁 치고 쫙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AI 기술을
바탕으로 거기를 중국이 딱 붙어갖고 뒤로 쫙 따라붙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선두 그룹이 이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내서 저들을 이제 딱 따라잡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느냐, 뒤에 체력은 어떻게 될 거며, 뭐 이런 거, 자본은 어떻게 될 거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래서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두에 있는 황영조 선수가 치고 나가. 네. 이봉주 선수도 치고 나가. 네. 근데 뒤에서 당연히 잡고 싶죠. 네. 근데 때때로는 이제 오버페이스 돼서 맞아요. 한 몇 킬로 쫓아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체력뿐만이 아니라 로봇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맞아요. 엄청난 자본력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창적인 전술 전략 이런 네. 것들이 발휘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 뭐 많은 자본에 많은 인력에 뭐 기술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처음부터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산업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만들어서 팔고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배터리 하면 한국 뭐 얘기 나오고 각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만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있고. 그래서 그 우리만의 전략들을 로봇에서도 잘 쓰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자원이 넉넉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기적이고 근데 그 기적을 계속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님이 네네. 한 2년 전쯤에 저희 네. 출연하셨었거든요. 예, 뭐 떡상하기 전에. 그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 인수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했을 때 굉장히 이제 약간 허탈해 하셨거든요. 한국에도 좋은 기업들 많은데 네. 한국 기업들 좀 투자해 주지 좀 아쉽다.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리고 삼성의 투자 투자를 받아가지고 A로봇도 조만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게 왜냐 Y 스트리트 나오시면 다 잘 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자리가 되게 뭔가가 있는 자리군요.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연락 올 겁니다. 이메일 올 겁니다. 그럴까요? 자기가 막 지르는 겁니다. 저도 그럼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한국에도 좋은 휴머노이드 회사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예. 피규어 AI에 지금 투자했죠.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LG도 투자했죠. 네, LG 이노텍이. 예. 왜 등잔 밑을 안 보시고 이렇게 어. 먼 곳을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A 로봇도 있다라는 거. 좀 민망한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민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대표님 잘했죠? 네. 네. 근데 대표님이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 부부 창업. 네네. 제 아내가 대표님이시죠. 근데 그러면은 사모님도 로봇을 전공하신 거예요? 되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고요. 네.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라. 처음에는 미술학도였어요. 왜? 네, 공예하는 미술학도였어요. 네네네네. 그것도 전통 미술 막 하다가 지금 로봇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키네틱 아티스트였다가 너무 다양한 이력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약간 이게 천재과 뭔가 뭐 말할 수 없는 에너지. 넘사벽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계시죠. A로봇은 근데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12명. 이제 곧 13명 되는. 다 뭐 한양대 출신 막 이런 거요? 대부분은 저희 연구실 졸업생들. 그리고 아닌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엔지니어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재미납니다. 재미난 회사네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반도체 배터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로봇에는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맞아요. 뭐 모터 감속기 너무나 기본이고 거기 아까 AI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모터 감속기도 일부는 국산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산화로만 이게 다 조립이 가능합니까?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아직은요? 네. 어디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평균 국산화율이 40%가 조금 넘더라고요. 로봇 하나 만들 때.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뭐 다양한 로봇들 이 조사가 뭐 어떻게 샘플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로봇은 부품들의 집합체입니다.
각종 부품들의 집합체가 로봇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그 로봇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느낌이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 산업도 그 파급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협력사들이 뭐 2차, 3차, 네네네. 4차, 5차 이렇게 쫙 가죠. 벤더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로봇도 비슷해요. 필요한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종류도 또 여러 종류다 보니까 그 부품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품이 결국에는 남기는 산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동차도 그 자동차 부품 전문 공급 업체들 굉장히 큰 기업들 많잖아요. 글로벌하게. 네. 보쉬 뭐 이런 회사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봇도 그런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재 부품 기업들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국내는 조금은 이제 부족하다라고 실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네. 특히 중국산이 많고요. 부품이요? 네. 그리고 좀 정밀도를 요하는 부품이다라는 거는 스위스, 독일, 일제 부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약간 부품 소재 산업 쪽에서는 좀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정말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단가도 맞춰야 되는데 네. 특히 대량 생산하려면 단가도 중요하고 네. 그 옵티머스 그 테슬라 옵티머스 봇도 마찬가지고 피규어 AI 로봇도 그렇고 네. 꽤 좀 얄쌍하게 네. 이쁘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했죠. 그거는 어떤 차이예요? 뭐 물론 이게 이거를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프레임을 더 이렇게 작게 만들면 되는 건지 그 안에 뭐 모터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어떤 차이예요? 그 이제 저희는 최적 설계라고 부르거든요. 최적 설계. 네. 설계를 할 때 기구 설계를 할 때 그냥 그 직관적으로 예전 그 공작 기계 만들듯이 그냥 단순한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힘은 버틸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육중하고 보기 안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시스템에 딱 맞게 지금 무게가 얼마니까 그 무게까지만 딱 버틸 수 있게 그리고 뭐 물건을 들으면 그 물건 드는 것만 딱 버틸 수 있게 최소로 설계하는 이런 기술들 디테일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엔지니어 글로벌 네. 기업들이.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자동차도 자동차 디자이너가 쫙 디자인을 해놓으면 예. 엔지니어들이 그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엄청 쎄빠지게 노력하죠. 이제. 하잖아요. 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처럼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저거 안 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어디서 영화만 많이 봐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답을 찾아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 봇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체는 지금 A 로봇의 그 엘리사랑 비슷했는데 네, 맞아요. 지금 좀 달라진 것처럼요. 네. 거기다 이제 케이스까지 또 예쁘게 디자인하고 탁 붙여주면 예. 사람들이 예쁜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로봇이 상업화 됐을 때 특히 개인이 쓰는 시대 그게 개인이 쓰는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10년 쪽 안쪽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로봇을 고를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로봇이 선택받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기능, 이런 생각하겠지만 디자인 뭐 당연히 이렇게 오겠죠. 자동차처럼. 네. 예.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선택할 때 어떻게 고르시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한 10에 9은 디자인부터 얘기를 하실걸요? 나 저거 예뻐. 왜냐면 저거 내 이제는 스타일이야. 국산차 하면은 어떤 메이커, 차량 배기량 하면 어느 정도 라인업.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디자인을 보겠죠. 네, 성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예. 경쟁력은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디자인을 잘 해내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탈리아 자동차들 소량으로 생산하지만 잘 팔리잖아요. 디자인 잘해서. 그러면 엄청 이제 성능이 좋거나 엄청 예쁜 로봇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특히 이제 그 로봇 AI 나오는 영화도 미녀 로봇 나오는 영화면 흥행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그런 영화 많아요. 그런가요? 휴머노이드. 네. 못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다 보긴 합니다. 혹시 진짜로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러나 참 어려운 음. 기술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어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 많은가? 지금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안 된 게 많고 된 것보다 안 된 게 많다. 아직 거쳐야 되는 산? 네. 베리어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네네.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스트릭트하게 볼 거예요. 그건 이제 규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네네네. 로봇을 사용하는데 인간에게 유해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숙제죠. 그거는 한 번에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해결은 정말 축적이 필요해요. 아하.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하는 이런 문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로봇 배송도 하고 뭐 춤도 춰보고 뭐 다 해봐라 막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안전이라는 것도 예전에 산업용 로봇은 펜스 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협동 로봇은 그게 또 없고 없어졌죠. 내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잉 하면서 물건 계속 주고 받고 해야 되고. 그게 펜스가 사라진 이유가 저 로봇은 이제 안전하다. 인간과 같이 일해도 괜찮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뭔가 기술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얘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너는 안전해. 그러고 도장 딱 찍어주면 그제서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제 상업화의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큰 화두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박람회장이나 전시장 가면 안내 로봇 돌아다니잖아요. 네. 뭐래 이게 식당 트레이 같은 거, 네. 쟁반 같은 것도 날라주고. 서빙도 하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죠. 맞아요. 센서 있어서 네. 멈추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단으로 가버리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앞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들고 있는 컵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인가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비키라고 이렇게 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로봇이. 비키라고 해서. 그래서 AI가 예.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AI가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맥락. 어떤 지시를 받고 그걸 수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이 주변 상황을 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 행동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까지 그 하나의 일련 과정들이 인식, 사고, 판단, 행동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제서야 그 로봇다운 로봇이 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피겨 AI랑 손잡고 잘하고 있는 게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픈 AI는 챗 GPT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도 글을 보면은 얘가 내가 의도하는 맥락을 이해해서 답변하니까 그 똑같이 로봇도요. 근데 사실 그게 이해는 아닐 건데 뭐지 이해는 확률입니다. 확률.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있으면 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지만 컴퓨터 단에서 그냥 확률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챗 GPT 쓸 때 보면은 단어가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네네. 한 번에 문장이 딱 나오질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가장 좋은 확률의 단어는 뭔가 1번 단어, 2번 단어가 나왔을 때 3번 단어로 나오게 가장 좋은 확률의 단어는 뭔가 이걸 계속 확률 게임으로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배치하듯이. 네, 그러면은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문장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로봇에게 행동 판단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구조가 아니라 확률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러고 있나? 이런 거꾸로 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오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연결되고 확장됐을 때 로보틱스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로봇이 이 맥락을 파악하면서 행동까지 벌어지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낼까? 해내는 것 같은데 언제 해낼까? 이러고 있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로봇이 맥락을 이해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고 챗 GPT나 그 피규어 AI가 보여준 것처럼요.
근데 뭐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문화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뭐 왼손은 불결한 거고 네. 뭐 이런 게 또 구분이 있고 어떤 문화에서 뭐 목이 길수록 뭐 아름다고 이게 다 다르지. 로봇도 그렇게 또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로봇이 판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지금 당장부터는 어느 쪽으로 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당 가도 이제는 그렇죠. 배달 로봇 같은 거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매장 내에서도 있고. 일단 산업 현장에서 보겠죠. 네. 왜냐하면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BMW, 메르세데스 벤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선 벌어질 일이에요. 그런 산업 현장에서 먼저 쓰여지는 것들을 볼 겁니다.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도장 상태 보고 조립 상태도 그렇죠. 보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임무를 줄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지만 분명히 그 공장 내에서 또는 산업 현장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임무들, 뭐 한 가지 임무는 아닐 것 같은데 몇 가지 특정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 그 임무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산업 현장에서 보겠죠. 그리고 나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수행해서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온 로봇들이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 만족스러운 성능이다라는 레벨까지 도착하면 이제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게 지금 A 로봇에도 있잖아요. 네. 판매가 되나요? 저희 뭐 소위 말하는 안내 로봇, 저희는 웰컴 네네. 로봇이라는 말을 밀고 있는데 네네네. 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뭐 구독해주고 계세요. 그 구독이에요? 구독을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 같은 건가요? 네. 그걸 보니까 로봇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러면 렌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네 렌탈이죠. 뭐 안마의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기 뭐 이런 거. 근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 현실성 있게 지속 가능한 매출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이제 대중화되는 초입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나? 대중화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반응들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시그널들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로봇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기 전까지의 징검다리들을 여러 개를 이제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많은 로봇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회사들이 휴머노이드를 가기 위해서 나는 웨어러블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의료용으로 갈 거야. 일단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행 보조 같은 것들. 네네네. 그래서 등산하실 때 뭐 착용하고 등산을 하면 무릎 아파갖고 못하는데 괜찮네. 뭐 이런 피드백이 막 생기면 이것도 로봇이 대중화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징검다리들을 놓는 곳이 다들 전략들이 다르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2018년에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창업은 그렇게 했죠. 혹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로봇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 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배고프죠. 저희 빵이라도 네, 그 어떤 배고픕니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매출? 일단 어떻게 해서 이제 기업이니까 매출을 내야 되는데요. 네네네. 일단 비싼 제품을 만드는데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요 갭. 이게 현실이죠. 그 갭을 아이디어로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이 지금 로봇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능한 것. 네. 그래서 어떤 좀 안내 로봇 같은 것들. 네네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뭘까? 지금 있는 기술 하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쓸 수 있고 이것을 썼을 때 효용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협동 로봇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로봇 팔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한 2-3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구독 서비스 돌리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이야. 그랬을 때 이게 뭐 어떤 일을 해줬는데 사람을 4명 고용하던 것을 3명 고용하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쓸 수 있어. 네. 뭐 이런 전략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하.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니까 매출, 네, 서비스로 네.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또 엄청나게 또 이제 치열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로봇 기업들이 꽤 좀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또 네. 중국산도 들어오고. 예, 뛰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아, 뛰다가 네네네. 그걸로 판매. 판매도 판매 하고 서비스. 서비스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야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뭐 정글 같은 세상이니까요. 뭐 다 그렇죠. 무한 경쟁이니까. 무한 경쟁이고 글로벌 시대인데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랬을 때 거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도 숙제이죠. 그러네요. 또 한재권 박사님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기계공학 네네. 박사까지 네. 하셨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시고 어떻게 좀 체감을 해보실 때 한국의 로봇 기술 인력, 기술 인재는 좀 어때요? 상황이? 별로 없죠. 별로 없나요? 네. 특히 한양대 뭐 공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한양대학교가 로봇공학과를 만든 두 번째 학교예요. 오, 그럴 만큼 많이 없어요. 그 저희 작년에 10주년 기념 행사했어요. 오. 그 정도로 없는 거죠. 근데 로봇공학과라는 걸 하나 만든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그 기술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관련된 기술들, 기계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AI 뭐 이런 기술들을 익힌 사람들이 로봇과 연결지으는 그 방법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생태계라는 거는 뭐 하나를 뭐 전략적으로 뭐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뭐 짠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이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예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네네네. 그 예시들을 보고 퍼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티어들, 선구자들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좀 공격적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렇게 생태가 조성됐을 때 학생들도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도 저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로봇은 뭐 꼭 로봇공학과를 해야지 로봇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야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있을까요? 뭘 해든 로봇이랑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네. 뭐 심지어 인문학은 더 하죠. 뭐 국문학 뭐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연결시키는 계속 예시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제 정말 호기심에 여쭤보는 건데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미국 기업들 뭐 테슬라나 피규어나 이런 데 취업할 걸. 실리콘밸리에 있을 걸. 제 연구실 후배들이요. 네. 주로 거기에서 일을 해요. 네네네. 제가 말했던 네. 가끔가다 이제 연락을 하고 살고 하는데 네네네. 일장일단 있습니다. 그 연봉 많이 받죠. 물어보면 답은 안 해주죠. 오. 그런데 이제 사는 현상을 보면은 추측이 되잖아요. 아유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뭐 꼭 그렇게 그 연봉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또 사람이 맞는다는 게 있잖아요. 맞는 옷, 맞는 옷을 입고 살 때 더 사는 느낌이 더 나잖아요. 저는 여기가 여기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기업 가치를 또 높이시면 되니까요. 또 그러면은 교수님이 처음 로봇 공학을 공부하신 게 몇 년도쯤이었죠? 글쎄, 그렇게 오래됐나요? 근데 처음으로 로봇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네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로보티즈. 네. 근데 그 당시 로보티즈는 제가 2006년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정말 스타트업 작은 회사였습니다. 초반에. 거기에서 정신없이 너무 그 로봇의 매력에 빠져서 정신없이 일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가 이제 시작이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럼 버지니아 공대에서 요 기계공학 하실 때는 몇 년도? 그게 이제 좀 전 늦깎이 공부를 해갖고요. 로보티즈에서 일하다가 넘어갔어요.
유학을 일하다가 간 거예요. 그것도 거의 그래도 20년 가까이 지난 건데 네. 초반에 로봇 공학을 공부하실 때랑 네네. 지금의 교육 환경은 어때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말할 수 없이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네. 저 공부할 때는 관련된 책 찾기도 어려웠어요.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공부를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자기가 돌 놔서 짚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그 기반은 다져져 있는 상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0년 뒤면은 10년 뒤에 그 10년 전을 지금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산업은 발전하고 지식은 많아지고 특히 로봇이 주목받으면서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빠르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학생들도 네네네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거는 한 학기 만에 뚝딱 만들어요. 예? 네. 그래요? 제가 기말고사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내줘요. 처음에 네네네. 개강할 때 자, 요번 학기는 요런 로봇 만들어 보기야. 뭐 이러면서 저번 학기에는 백화점에서 활동하는 GPT가 연동되는 안내 로봇 요런 거를 내줬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는 제가 손님으로 딱 들어가면 로봇이 와서 환대를 얼마나 잘해줬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까지 얼마나 잘 데리고 갔느냐. 이거로 점수 매겼거든요. 한 학기에 돼요. 몇 학년 한 학기요? 3학년. 3학년 때. 그 정도로 체계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근데 앞에서 저 박사님이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배고픈 산업이 물론 이제 앞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네네. 그럼 한국에서 이 기계공학 특히 로봇공학을 전공하면 네. 좋은 대우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뭐 어느 분야가 그냥 다 잘 대우받는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어느 분야든 경쟁에서 또 이겨내야 되니까. 각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야든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찍기 하듯이 저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게 대우받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든 잘하면 대우받으니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1순위로는 다 의대 간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건 조금 글쎄 꼭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뭐 지금 공부 잘한다의 기준이 성적이 좋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능 성적이 좋다, 뭐 내신 성적이 좋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로봇 하고 싶어. 예. 이 열정이 결국에는 실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빠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상위권 몇 %는 다 의대로 쏠린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 보면서 그 생각은 굳어져 가고 있어요. 열정이 실력을 만든다. 네. 명언 나왔습니다. 명언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몰입하고 열정, 왠지 이제 그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서 연구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현실이 떠오르는데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 저 연구실이 딱 그렇게 생겼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성공을 하는 거니까요. 뭐 어디 성공이 쉽게 옵니까? 정부에서도 이 로봇 산업을 많이 이제 진흥한다고 하잖아요. 네.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인재도 많이 육성한다고 하는데 교직에 계시면서 또 산업 현장 계시면서 어떻게 좀 체감이 됩니까? 실감이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뭐 정부 뭐 12개의 밀어줄 산업들을 뭐 선별을 해서 그 12개는 뭐 팍팍 밀어줄게 뭐 이러고 있는 거에 로봇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 많이 밀어준다라는 느낌은 받는데 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파일을 좀 줄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체감이 좀 애매해요. 뭔가 이 밀어준다라고 하고 있어갖고 감사하다라는 느낌과 함께 이게 뭔가 어느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양립해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연구들은 막 밀어준다고 하고. 뭐 어떤 연구비 같은 것도요. 연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고충은 이해를 하죠. 뭔가 치고 나가야 될 걸 밀어줘야 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랬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게 이제 긴 안목에 대한 철학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함의 승리라고 봐요. 네. 뭐 지금 탁 밀어줬더니 1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치듯이 연구 개발을 밀어준다라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우리는 갈 곳은 저기야.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줄게. 펌프질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정부가 대줄게. 그래서 근데 그것도 꾸준히. 네, 그것도 꾸준히 그리고 여기서 잘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밀어주는 거. 선별적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잘해야 되니까요. 이런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것, 확실한 철학과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 가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를 요청드리는 것이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확실한 거죠. 맞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현명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급히 이것만큼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점은 없을까요? 로봇 말고 예. 정말 우리 기초 학문에 대해서 기초과학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많이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만한 형편이야? 여태까지 그랬어요. 우리 지금 따라잡기 바빠. 지금 밥 벌어먹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돈 되는 쪽으로 연구비도 이제 지원이 되는 막 이런 거였죠.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뭐 사치 부리듯이 그래 막 이런 말 하고는 있었어요. 듣고 있으면 맞아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기초 학문 쪽에 더 많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봇 AI를 이끄는 그런 또 반도체까지 그런 이끄는 가장 기저에는 기초과학이에요. 그게 탄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좀 했다가 안 되고 뭐 좀 했다가 안 되고 막 이런 현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구미 선진국이 저렇게 팍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근본 힘이 기초과학이 탄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R&D, 연구개발 이쪽에 체질을 바꿔야 될 때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응용과학에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 기초과학자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거 정말 시급하게 바꿔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노벨상,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했던 거다. 그렇죠. 이제 기초과학을 그렇게 이제 등한시 맞아요. 했으니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테고요. 로보컵이라는 대회를 출전을 하고 있어요. 축구하는 거예요? 네, 축구하는 겁니다. 저희 로봇 가지고 여름마다 저런 걸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이 여름에 한 군데 모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리그가 많은데 저 로보컵에서는 휴머노이드 리그 그 리그들도 체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체급 어덜트 사이즈 리그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 사이즈 로봇. 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저희 팀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한양대학교와 A 로봇이 연합한 히어로즈라는 팀.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하면 인증을 받는 느낌이에요. 니네가 지금은 최고야.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승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준우승했습니다. 우와. 한 단계 남았어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응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독일 팀이 1등을 하고 있는데 독일 팀은 알리안츠가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글로벌 보험사. 예. 저희가 이제 거기를 깨기 위해서 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 이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너무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그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저희 홍보하려고 예.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이 대회를 잘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게 로봇 세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 앞으로 있다고. 로봇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이걸 보면 할 수 있어요. 아, 방향성. 네. 왜냐하면 이 대회가 1997년에 만들 때 그 목표를 잡았는데 2050년에 네. 앞으로 한 20몇 년 남았죠. 예. 2050년에 월드컵 우승팀을 로봇 11대가 나가서 이긴다. 지금으로 치자면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정도 될 것 같은데. 2050년에 로봇팀이 네. 뭐 브라질, 독일, 프랑스도 이긴다. 막 이런 네, 거네요. 월드컵 우승팀을 이긴다. 이야. 그걸 목표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잖아요. 목표 자체가. 그죠. 황당하기도 하지만. 태클 한번 나가면 그래서 이 목표에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냥 하자가 아니라 예.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50년간 스케줄을 잡았어요. 몇 년도에는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지금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보면 그때 로봇은 이 정도를 하고 있을 거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력이 생깁니다. 되게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마일스톤 로봇컵의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로봇이 어떻게 전개될지 능력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소개해 주면 예. 2030년 스케줄이 예. 2030년이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예. 인간의 축구를 잘 못하는 인간들 예. 가로 열고 네. 엔지니어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구자들 그 연구자들을 상대로 축구를 한다. 이야가 2030년 목표예요. 연구자 대상으로 네. 한 2040년 되면 이제 조기 축구에는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2040년에는 축구팀을 상대로 축구를 하며 그 룰을 네. FIFA 룰과 동일시한다. 오. 똑같은 룰, 똑같은 FIFA 룰을 가지고 로봇이 축구를 한다. 백태클하면 퇴장당하고. 네. 업사이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다가 2050년이면 인간 축구 월드컵 팀을 상대로 승리한다. 우승을 한다. 이게 약간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1997년에 만든 그 축구 대회에서부터 네. 이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네요. 네. 이게 대회 이름이 뭐라고요? 로보컵입니다. 로보컵. 네. 로봇 대회 중에서는 매년 열리는 대회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세계 대회예요. 세계 대회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A 로봇의 아까 앨리스가 출전한 거고. 네. 근데 그게 축구가 한 명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여러 마리라고 해야 되니까 대. 여러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 여러 대. 어떻게 팀 구성이? 지금은 어덜트 사이즈 리그는 2대2 게임이에요. 그리고 후보 선수를 둘을 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대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아마 내년은 아니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3대3 경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크기도 지금은 14m짜리 경기장이거든요. 네네. 이게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럼 그게 같은 회사 소속팀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연합팀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심지어 국가가 달라도 돼요. 그러면 약간 이게 학교 다닐 때도 네. 짝을 잘 만나야 되듯이 맞아요. 저기에서 어디입니까? 정의선 회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아까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좀 한 대 좀 같은 팀에 좀 붙여달라고 하고 에이스 예. 손흥민 같은 그런 역할로 재미나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컵에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열려요? 이것도 4년에 한 번? 매년이에요? 네네. 이거는 매년 동향을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는 프랑스에서 했고요. 예. 올해는 네덜란드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하고요. 이렇게 그 개최지도 이렇게 정해져요. 한국에서는 혹시 언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거 약간 가슴 아프네요. 네. 근데 다음번에는 또 이제 한국에서도 유치하고 매년 한다고 하니까 유치전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이런 대회에서 더 나은 성과를 계속 보여주셔서 한 2035년쯤 되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너무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희망을 가질 부분도 있었고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